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를 이틀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50이 넘었더라고요. 남들은 어려서 연애도 하고 친구들끼리 여행도 가고 하는 시절에 저는 오롯이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풋풋한 추억 같은 건 없는 편이에요. 저에겐 너무 과분할 만큼 멋진 부모님이 계시는데 참 애석하게도 어머니는 그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하셔서 한글만 겨우 배우신 정도셨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한 번도 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제게 언제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지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현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죠. 엄마께서는 저를 정말 힘들게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8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낼 즈음 운명처럼 절 만났다고 하셨죠. 힘들게 만난 딸인 저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겠어요. 배움이 길지 않았던 두 분이셨고 심지어 아빠는 다리까지 불편하셔서 남들처럼 고운 일을 하시지 못하셨어요. 늘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서 저를 먹여 살려주셨죠. 전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배우고 싶다는 공부가 있으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셔서라도 배우게 해주셨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제 삶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혹은 이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같은 것들이 아닌 우리 부모님 편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였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왔고 결국엔 그 보답으로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제조업 회사였지만 요즘 같은 역병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주었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될수록 저는 부모님의 자부심이 되어드렸었죠. 그러다 저희 집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다리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 한 번은 제가 두 분께 건강검진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께서 위암 초기인 걸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엄마의 암 판정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이신데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하지만 다행인 건 초기에 발견이 되었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 그래도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훨씬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의 환자들은 보통 완치가 되면 암에 걸리기 이전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큰 위안이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빠르게 치료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심신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아프게 되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이래저래 많이 지쳐있는 걸 알고 있는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대학 시절 저를 많이 도와준 분이었는데 지금은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죠. 하루는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혼자서 다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는 내가 다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말고 남자 한번 소개받아보는 건 어때? 선배, 말은 너무 고마운데 제가 지금 누구 만날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병원 신경 쓰랴 회사에 처리할 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몇 달 전에 유진 선배네 가게 오픈했을 때 잠깐 봤던 남자 기억하지? 그 사람이 너를 소개받고 싶어 하더라고. 너한테 언제 말할지 계속 눈치 보고 있었는데 네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이러다 말도 못하고 끝내겠다 싶더라고. 조건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한 2달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와 친한 다른 선배 언니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거기 개업 축하 겸 학교 사람들이랑 만났었거든요. 그때 잠깐 스치듯 보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가 절 만나보고 싶다고 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없는 와중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당시 40이 넘었었고 혼기를 이미 놓친 상태였거든요. 연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를 오래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스타트업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 연봉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다른 것보다 일단 원체라잖아. 어때? 선배의 제안에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당장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엄마께서 2차 항암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짐을 챙겨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저의 등을 톡톡 두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시 뵙네요. 저 기억하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안병동에 계시거든요. 한 번씩 뵈러 오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저와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저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동질감 비슷한 게 생기더군요. 스치듯 인사만 나눈 채 지나갔지만 그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그와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 그는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안병동에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이 늦었어요. 다시 만난 그는 알고 보니 저보다 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속 깊은 면모가 있더라고요. 아나운서 준비를 오래 했었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이 많은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멘토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힘든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한다는 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서로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 괜스레 더 마음이 가고 어딘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길게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려요. 재작년에 제가 이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저를 두고 바람이 나서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죠. 첫 만남에 참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어렵지만 먼저 털어놓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아예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일은 분명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용기 있어 보였어요. 쉽게 마음을 고쳐먹는 걸 보고 이미 그 사람에게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릴 때나 사랑하는 감정은 느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도 그에게 점점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일하랴 엄마 챙기랴 그 와중에 연애까지 하랴 참 정신이 없었네요. 하지만 엄마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고 싶은 마음에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직접 모셔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제 저희 엄마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가 할 일이기도 하잖아. 미리 좀 땡겨서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모시러 갈게. 자기는 일 마치면 좀 쉬었으면 좋겠어. 밥도 잘 챙겨 먹고. 저는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잠시였고 남자친구가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들에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래저래 사는 게 치여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항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와중에 매일같이 엄마를 찾아뵙고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아무리 남자친구이지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더 난리셨어요. 아니, 정말 어쩜 그렇게 매일같이 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결혼할 거면 좀 앞당겨서 하는 건 어때? 요즘 같은 때 저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 이혼 한 번 하고 그런 게 요즘은 흠도 아니더라.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엄마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그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나이도 제가 더 많고 남자친구보다 집안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서 괜스레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 예뻐라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디 숨어 있었나 몰라. 혼자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한다니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나 다름없어요. 알고 있겠지만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아이라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서로 잘 보듬어주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얘 아버지나 저나 그 생각뿐이에요. 그나저나 어머님 건강은 좀 괜찮으시고요.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덕분에 저희는 결혼까지 어렵지 않게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 엄마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으셨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서로 짝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딱 이러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걸 보니 그이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도 매출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일만 하면서 살아온지라 요리 같은 거는 아예 할 줄도 모르는 저였는데 집안일이며 요리며 남편이 거의 도맡아서 해왔거든요.
그러다 결혼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전업주부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니라 남편이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지면 자기가 육아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일단 돈이 급했던 형편은 아니었던지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계획을 들어보니 전업주부로 전향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누군가 도맡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 집안은 이전보다 더 생기 있고 활기차진 느낌이었어요. 저희의 사이도 더욱더 무르익어 갔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도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난임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임신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임신 준비를 하시다가 지병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하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더군요.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저의 엄마와 똑같이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미 3기가 넘어갔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시간만 멈추고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만 들었어요. 믿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이제야 좀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암이라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제게 묻더라고요. 참, 당신 그때 건강검진 받았지?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뭐래? 별거 없다지? 그 말을 듣는데 바보처럼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입을 열게 되었어요. 여보,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나 위암이래. 이미 진행이 꽤나 많이 된 상태고 당장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 이제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한 결과가 맞는 거야? 당신이 무슨 암이야? 말도 안 돼. 괜찮아. 울지 마. 당신 절대 안 죽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했는데. 남편 또한 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앞의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을 내리치면서 당신 탓을 하셨어요.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병에 걸린 거라면서요. 저희는 참 긴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만 울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죠. 치료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도움이 있어서 견딜 수는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초반엔 암세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보였는데 야속하게도 나중엔 오히려 늘고 있더군요. 약을 바꿔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사이 저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정말 중요한 일만 제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와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이사님께서 일임을 하게 되었죠.
그분이 계셔서 그래도 참 의지가 되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을 바꿔서 치료를 진행하게 된 이후로 남편이 묘하게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전처럼 저에게 살갑게 굴지 않는 기분이었죠. 하긴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항암 치료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빼짝 말라있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가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자존감이라는 게 바닥에 치는 겁니다. 아마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전처럼 여자로 보이지는 않았겠죠.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병원비랑 진단금이 나오는 걸 남편이 본인 명의로 이전 요청을 했다면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내 보험 설계사랑 통화했어?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길래. 아,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치료에 집중해. 남편의 말이 더 수상쩍은 거예요. 자꾸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빚이라도 진 게 있나 싶더라고요. 뭔가를 자꾸 숨기는 것 같은 그 태도가 의아했어요. 남편은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있는 편이었는데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면서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굉장히 큰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해버리면 그가 저를 떠나갈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도 없이 혼자가 되는 일은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데 그날은 충동적으로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석 씨 아내분 되시죠? 지금 암투병 생활 중이시고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은 여자였고 제 남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투병 중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 저를 알고 계시는 거고 전화를 이렇게나 자주 하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저 그 사람 전처예요.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라셨을 거 충분히 이해해요. 상식적으로 전처가 현처한테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본인이 제 남편의 전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개쯤 생기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거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저는 전철하는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하였어요. 만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 세련되고 예쁘장한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항암으로 망가진 저와는 다른 모습에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죠. 대뜸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연락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쪽한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참, 번호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이프 회사라면서 회사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검색해보니 인터넷에 있길래 알 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언니라고 부를게요. 아니, 대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남편에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 말이에요. 언니한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믿으면 안 돼요. 저랑은 법적인 결혼까지 한 사이였지만 저 이전에도 사실혼 관계로 결혼한 적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걸 깜빡 속였었고요. 네? 뭐라고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이 부도가 나서 힘들었는데 그때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고 대놓고 바람을 폈었어요. 그냥 저를 지갑 정도로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고 했을 거예요. 동네방네. 저한테도 이전 결혼이 들키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양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쪽이 바람 펴서 한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다고요. 역시. 그리고 언니한테도 돈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 사람 언니 없는 시간에 분명히 집에 다른 여자 들여가면서 재미란 재미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저랑 살 때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하는 말에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나 지금 이 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왔죠. 그리고 지금 언니 명의로 된 거 전부 지 앞으로 돌려놓을 궁리하고 있는 놈이에요. 저 만나면 맨날 그 소리 하면서 언니 죽으면 그 돈 저에게 주겠다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저한테 잘못했던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 미안했다면서 다시 잘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지가 바람펴서 헤어져 놓고 다시 잘해보자는 미친놈을 제가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다 알려주고 그놈 진짜 얼굴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전부 털어놓으니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의 예상과 상상을 전부 비껴가더라고요. 미치겠다 싶었어요. 내가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리고 이렇게나 순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업하다가 뒤통수 맞은 적도 있지만 이런 식의 뒤통수는 아니었어요.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겁니다. 눈을 감아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처절하게 갚아주는 게 맞을지요. 그리고 저는 물었어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저도 당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거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자 전처가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저는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저희 이렇게 당하고 살지 말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저를 움직이는 데 충분했어요.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순간적으로 눈 감아줄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끔 일부러 어려운 부탁을 하고 성가시게 굴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나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삼계탕 좀 해주면 안 될까? 삼계탕? 그런 건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이, 아파서 물도 잘 못 넘기던 와이프가 겨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전업주부인 남편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삼계탕 먹고 싶으니까 오늘 저녁은 무조건 해줘. 아,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날 저녁 삼계탕을 해달라고 하니 갖다 바치길래 잘 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아빠가 일하시는 곳에 들러서 일을 거들고 오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일은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며 그래도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요즘은 소일거리로 철근 같은 것을 분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날이 많이 더워서 일이 쉽지 않은데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는 날도 더운데 남서방은 뭐하러 오라고 했어? 오늘 와줘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거의 안에서 바람 쐬면서 쉬고 있었어. 남서방이 일은 혼자 다 했으니까 들어오면 꼭 고맙다고 전해다오. 멍청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무이푼으로 땀 흘려가며 일했을 거를 생각하니 고소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저희 집 안방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전처의 말처럼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자를 들이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몰랐는데 침대 시트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진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전처 또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었답니다. 전처는 남편 놈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곤 했었는데 그 나쁜 놈은 저의 통장이며 집이며 차까지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려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전처에게 그냥 명의 변경을 몰래 하라고 부추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언니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녀와 제가 합심을 해서 그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전처와 만나서 서로 증거들을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전처는 그 인간이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여자들, 술집에 드나든 기록들을 증거로 확보해뒀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둔 지 한 달쯤 되어갔을 무렵이라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함께 열어보기로 했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열어볼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 카메라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업무 때문에 회사에 갔던 날마다 집에 여자를 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매번 다른 여자를요. 심지어 여자들한테 날리는 멘트도 매번 똑같은 겁니다. 아나운서 준비를 오래 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보던 전처는 코웃음 치면서 이러더군요. 이 인간 아나운서 준비 고작 6개월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몇 년 준비나 얼어 죽을 뭔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 자체도 없던 인간이. 그리고 언니랑 결혼할 때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 사람 거기서 정직원도 아니었어요. 괜히 회사가 이름이 좀 있으니까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느냐 으쓱거리는데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는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전처가 바람이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어. 그리고 지금 와이프랑 충동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했고 결혼 생활 내내 사랑 없이 지내느라 참 공허했어. 근데 이젠 아니야. 네가 내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거든. 내 마지막 사랑은 너야. 어쩜 데려오는 애들한테 다 똑같은 소리를 해대는지 앵무새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 놈을 처음 만날 때 그가 하는 말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저런 말들이 정말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모든 걸 알고 보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놀랄 것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인간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완전한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루 종일 증거물 모아둔 것을 보고 마지막엔 카메라의 내용까지 확인하니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몸이 아프다 보니 스트레스에 취약해져 있던 거였어요. 그날은 정말 다 짜증나고 싫어서 집에 물건을 도둑이라도 든 것 마냥 막 어지럽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져놨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집에 와서 그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집이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이 모양이야? 마누라는 아파서 하루 종일 골골거리는데 걱정도 안 되나 봐. 이 와중에 당신은 친구들 만날 기분인가 봐. 당장 집 싹 치우고 밥 차려와.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당신 밥이나 해다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아프다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나 정말 곤란해. 당신 이러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내 돈으로 옷 사고 구두 사고 친구들 밥 사주고 하는 거면 당신 본분에 충실해야 할 거 아니야. 아픈 와중에도 꼬박꼬박 돈 벌어다 주는 와이프인데 더 떠받들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알아. 그래, 그만하자. 밥 먼저 차려줄 테니까 먹고 있어. 정리할 테니까. 어쩐지 쉽게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인간 순순히 밥을 차려주고는 제가 어지럽힌 것들까지 치우는데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최후를 맞을 줄 알고 저러는지. 반찬이 왜 이렇게 간이 세? 나 짠 거 안 좋아하잖아. 이거 집 앞 가게에서 산 거지? 당신 이런 식으로 할래? 바깥 음식 싫어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당장 갖다 치워. 당신 왜 그래 정말? 집에 들어와서 숨도 안 쉬고 당신 밥 차리래서 밥 차리고 집 치우라 해서 집 치우고 있는데 반찬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 내가 당신 바깥 음식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도 요즘 진짜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반찬만 가게에서 사온 거 내왔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하느라 바쁜지 뻔했죠. 제 돈으로 여자들 만나고 술집 가고 친구들한테 허세 부리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 명의로 된 것들 야무지게 옮기고 있더라고요. 이 멍청이는 본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불법인 걸 알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인간한테는 돈 1,000만 원 정도 든 통장 하나를 보여줬었지만 그건 그냥 생활비 통장 정도였고 진짜 배기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 놈의 말대꾸에 저도 반박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랑 이혼하면 어디 좋은데 장가라도 갈 수 있을 줄 알아? 당신은 그냥 내 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감지덕진 수준이야. 생전 한 푼 없으면서 어디서 감히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내? 듣자 하니 정말 이게 미쳤나? 아프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너 거울 속에 그 꼬라지를 좀 봐. 그냥 지금 걸어다니는 송장이야, 송장.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당신 내일 당장 죽어도 어색하지 않은 모양새야. 내가 이 집 나가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갈 것 같아? 나 당신이랑 절대 합의 안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이 아줌마야. 나 지금도 나가면 젊고 탱탱한 애들이 나한테 줄을 서. 이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신 병수발이나 하고 있어야겠냐고. 뭐 한다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당신한테 내가 붙어 있겠어?
제가 살살 건드리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에게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미안하다고 또다시 혼신의 연기를 했답니다. 제 연기에 넘어가는데 웃음이 터질 뻔했지 뭐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 내가 이게 무슨 짓이었는지 모르겠어.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진짜 앞으로 아프다는 핑계로 나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봐. 확 이혼해버릴라니까. 명심해. 한치 앞을 모르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때는 정말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겨우 참았다니까요. 그리고 몇 주가 흘러서 전처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어요. 전처는 그동안 그 인간이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능력도 좋다고 어떻게 저기까지 손을 쓴 건지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전처 이전에 살았던 여자는 심지어 돈을 뜯기고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다하다 돈까지 뜯었었구나 싶었어요. 더 가관인 거는 그 사람 이전에도 동거를 하던 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파도 끝이 안 보이더군요. 그 인간이 요즘 제가 빌빌 기는 척하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전처와 전전처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저희 집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오늘 집에 깜짝 선물을 준비해놨으니 늦지 말고 오라고 문자까지 남겨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이 집에 오고 거실에 다 같이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놓지 못한 게 아니네요.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보면 몰라? 깜짝 선물 있다고 했잖아. 이쪽들은 당신이 더 잘 알 테고 양복 입고 계신 분은 우리 변호사님이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이고요. 아내분께서 아프신 와중에 아주 착실하게 증거들을 잘 모아두셨더라고요. 불륜의 사기의 횡령까지 다양하시네요. 이 정도면 못해도 7년은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셔야 할 것 같으시네요. 박스에 곱게 모아둔 소형 카메라 영상, 횡령 정보들, 사기 혐의 자료들을 보여주니 손을 달달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비는 겁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당신은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나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여기 당신이 만났던 전처랑 전전처한테도 사과해. 당신은 이 박스가 뭔지 알아? 네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야. 선처는 없어. 법정에서 만나. 저는 미리 싸둔 남편놈의 짐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렸어요. 저는 증거들을 준비하면서 제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계약까지 마쳤고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은 그 인간이 횡령한 통장 하나 빼고는 전부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옮겨뒀어요. 혹시라도 이혼할 때 재산 분배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님께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인간에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완벽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놈은 죄질이 나빠서 작년까지 오랜 기간 소송을 했고 결국 옥에 들어갔어요. 또 어디서 여자를 하나 물어 비싼 변호사를 써가며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죄질이 나쁜데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나요? 그리고 그가 횡령한 제 통장도 다시 잘 회수를 했어요. 저는 이혼을 한 이후 기적처럼
바꾼 약이 효과가 좋았고 올해 초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현재는 추적 검사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더 커지게 되어서 직원을 10명 더 고용했어요. 좋은 일이 또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오더군요. 한 번 이런 일을 세게 겪어보니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된 것 같아요. 전초와는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 일 이후로 부쩍 가까워졌거든요. 그때 저에게 용기 내서 전화해준 그녀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사 참 재밌는 일이 많지만 저에겐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